이번에는 부분별 원가 계산 볼 건데,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이 제조간접비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이 부분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이 제조간접비 부분 있죠. 그럼 이 제조간접비를 우리 원가 통제할 때 제일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안 되는 얘네들의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이냐를 산정하는 게 마지막 목표인데, 지금 추적이 되는 건 저 물건 만드는데 들어갔어라고 하면 그 물건 몇 개 만들었는지 사실 n분의 1 하면 한 개당 얼마 들어갔는지 알겠죠.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 얘네들이 제일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간 돈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봤을 때 이 제조간접비 중에서는 물건 만드는 거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자르거나 조립하거나 용접하거나 그런 부분은 물건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장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조간접비 중에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동력 부분, 전기 관리하거나 수선 부분, 절단기, 조립기, 용접기는 고장 나면 고치는 거라든지, 혹은 뭐 공장 사무라고만 적힌데 이런 거 말고도 공장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런 구내식당도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죠. 그럼 이걸 이 물건에 어떻게 얼마씩 분배할 거냐,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보면 전기를 절단 부분에서도 쓰고, 잠시만요, 화살표라면 전기를 절단기도 쓰고 조립기도 쓰고 용접기도 쓰고 수선기도 쓰고 뭐 완성기도 쓰고 다 쓸 거라는 거예요. 공장 사무실에서도 쓰고. 그죠? 또 절단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조립기 고장나도 고치고, 용접기 고장나도 고치고, 완성 부분 고장나도 고치고, 동력 부분 전기가 고장나도 고칠 거예요. 사무실에 뭐가 고장나도 고칠 거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대로 하면 그냥 다 서로 얽히고 썩혀 있죠. 그럼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동력 부분에서 나온 돈을 배부 기준을 잡아서 이 전기는 어떻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더라라고 먼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를 찾는 거예요. 원가 동의를.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 사용량으로 너네들이 쓴 양만큼을 그 사용량 기준으로 분배를 제조 부분에 하는 거예요. 또 수선 부분은 전기 사용량으로 하는 건 맞지 않겠죠. 그럼 기준을 수선 부분에서 돈이 인건비든 뭐든 이만큼 나왔는데, 이 돈을 절단기가 수선한 횟수, 조립기가 수선한 횟수, 용접기가 수선한 횟수, 완성 부분에서 수선한 횟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은데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거를 제조 부분으로 분배하는 게 부분별 원가 계산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들어간 돈은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은 건데, 우리 여기 제조 부분의 절단 부분의 금액을 보조 부분에 썼던 거를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절단 부분 자기한테 발생한 거에다가 동력 부분 동력 쓴 만큼도 더할 거고, 수선 부분 쓴 만큼도 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제조 부분으로 압축하는 단계가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분배 배분 기준은, 자, 이 책에 안 적혀 있는데, 자, 배분 기준 잡는 건 첫 번째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얘가 원칙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구내식당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설마
부서별로 사용 면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부서별로 전기 사용량? 그런 거 아닐 거잖아. 종업원 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죠. 식당 운영비니까. 종업원 나이 이런 것도 아닐 거잖아. 혹은 공장 복리후생비 그런 것도 종업원 수가 맞겠죠. 그럼 건물 감가상각비는 이건 또 종업원 수가 안 맞겠죠. 그건 사용 면적으로 나누는 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게 우리 상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관계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는 걸 원가 동인에 따라 파악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 표현으로.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뭘로 하냐면 수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순서대로. 그런데 이 수혜 기준도 적절하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하게 돼요. 어디가 가장 부담 능력이 큰 제조 부분이냐, 그걸로 나눌 건데, 이것마저도 제일 적절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으로 할 거예요. 글자로만 봤을 때는 4번이 가장 합리적인 글자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가장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냥 n분의 1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조립하는 곳은 직원이 10명인데 영접하는 데는 100명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서 수대로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합리적인가요? 구내식당은? 완전 비합리적이죠. 가장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조립하는 데는 씨름선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는 데는 어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인과관계에 따른다고 해서 사람 수로 하기에는 또 먹는 양은 또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수혜 기준이 맞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인과관계가 원칙인데 아니면 다음, 아니면 다음, 아니면 다음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바라보면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지문으로 문제가 나와요. 나왔을 때 얘네들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부문별 원가 계산 배부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 원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걔가 맞는 말 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이 그냥 얘만 딱 적어 놓으면 맞는 말 같죠? 또 수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원칙이다 해도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인과관계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 인과관계 기준이 지금 일반적인 배부 기준이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얘가 100%가 아니고 얘가 인과관계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는 종원 수다, 전력비는 전력 사용량의 시간이다. 혹은 우리 또 볼 수 있는 게 재산세나 화재보험료는 금액이나 면적을 가지고 한다. 임차료 월세도 면적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겠다라고 정했죠.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보조부문비 배부인데, 자, 이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314페이지에 7번 문제 가지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7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 314페이지에 7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네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조립 부분하고 얘네들은 지금 그냥 금액을 안 써준 건데, 보조 부분께 8만원, 관리 부분이 10만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수선 부분이,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수선 부분이 8만원이 나왔는데 이 8만원을 쓴 비율이 조립 부분이 40%를 썼고, 절단 부분이 40%를 썼고, 관리 부분이 20%를 이 8만원을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표 내용 이해 가시죠? 또 관리 부분에서 10만원이 나왔는데, 조립 부분에서 20%, 절단 부분에서 30%, 수선 부분에서 50%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이 금액을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 이 제조 부분에 얘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8만원을 얘 둘이한테만 분배하는 거지, 얘 관리 부분한테 보조 부분한테 분배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 이 금액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제조 부분으로 보내서, 자, 예를 들면 얘 10만원 발생했고 얘 10만원 발생했어요. 그럼 총 발생한 금액은 38만원이죠. 제조 간접비가 전체 발생한 게 38만원인데, 자, 예를 들면 수선 부분의 8만원 중에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조립 부분 너가 5만원이고 너가 3만원을 쓴 거야 라고 해서 얘네들 쓴 걸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또 관리 부분 10만원도 너 6만원 썼어, 너 4만원 썼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없애버리고 얘 둘이한테 사용한 비율만큼 이걸 줄 거란 이야기예요. 8만원을 이렇게 비율 나누고, 얘도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목표를 먼저 말한 거예요.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둘만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 둘이도 썼죠. 쓴 비율대로 쓰려고 그랬더니 얘는 지금 절반을 수선 부분이 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조 부분에 보낼 건데. 그게 문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용어가 보조 부분 간의 사용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관리 부분이 수선 부분 거 20% 쓴 것과 수선 부분이 관리 부분 거 50% 쓴 거,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두 서로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교재에 있는 페이지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나눠지게 돼요. 단계식 배부법 이런 표현 나왔어요. 단계 배부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먼저 자, 첫 번째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낮은 경우,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에요. 이 직접 배부법의 키워드는 첫 번째,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고, 이 방법의 장점은 빠르다, 쉽다, 저비용이 키워드예요. 그럼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 대신 쉽게 가는 대신에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 배우법의 특징이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얘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 20%, 50%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무시해 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얘들을 무시하고 제조 부분이 사용한 이 비율 있죠? 이 비율대로만 안분하는 거예요. 그럼 수순 부분이 8만원인데 얘 8만원을 지금 수순 부분 8만원 발생한 걸 얘 둘이 분배할 건데 40% 똑같이 썼죠? 그러면 얘한테 4만원, 얘한테 4만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리 부분이 쓴 거는 10만원이죠? 그러면 이 10만원은 2대3 비율이죠? 20% 30% 2대3의 비율이죠? 그럼 얘는 4만원, 얘는 6만원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버리는 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지금 얘들이는 전혀 신경 안 썼죠? 제조 부분에 우리가 사용한 비율만큼 쓰는 게 우리는 직접 배우법이고 이 둘의 관계가 용역수수 관계라 그랬는데 얘 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글로 나오는 문제의 키워드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를 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얘는 사라졌죠. 그럼 배부하기 전, 이렇게 배부하기 전에 총 제조 간접비는 38만원이었죠. 근데 배부한 후에도 얘는 18만원, 얘는 20만원이니까 배부하기 전이나 후나 총 제조 간접비 원가 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제 얘네들까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썼으면 분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 부분 쪽에만 금액을 몰아주는 거예요. 얘네들 쓰는 돈을 이쪽으로 몰아서 8만원을 너 4만원 썼고 너 4만원 썼으니까 너가 원가 통제라고 보낸 거예요. 얘도 10만원을 너 4만원 썼고 너 6만원 썼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조립 부분은 18만원 쓴 걸로 계산을 갈 거고 절단 부분은 20만원 쓴 걸로 계산을 해 갈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런 시험에서 이런 지문으로 나올 때 이 보조 부분 배부를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의 차이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죠. 같은 금액인데 누가 썼으니까 이 너가 책임자라고 옆에 민 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총 제조 간접비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를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얘는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키워드인데 그럼 두 번째 용역수수 관계 중요도가 중간인 경우 이때 쓰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배부 순서 나오면 무조건 단계별로 가야 된다. 순서는 생각해서 얘 둘이를 엮으셔야 돼요. 자,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는 우선 배부하는 보조 부분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고 후순위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또 얘가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그럼 보면 자,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자,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고 관리 부분을 두 번째 배부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수선 부분에서 8만원이 있죠. 이 8만원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4대 4대 2로 이 사용한 양대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8만원을. 그러면 얘는 32,000원이고 4830이니까 얘도 32,000원이고 얘는 4만원이다. 이렇게 4만원이 아니죠. 4,000원이죠. 4,000원이다. 아닌데 8이 16 4832 16,000원이네요. 왜 산수가 안 되고 그래. 16,000원이다. 이렇게 분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한테도 분배를 했죠.
이 8만 원을 지금 얘 고려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쓴 비율대로 쓴 만큼 비율대로 첫 번째 하는 거는 나눠준 거예요. 이 금액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다음은 관리 부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 관리 부분 자기한테서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수선 부분이 16,000원은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정리라고 해서 배부해 버렸죠. 그죠? 이 회사는 서로 신경 안 써서 얘네들한테만 배부했는데 이번에는 16,000원 이거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자고 보낸 거예요. 그럼 관리 부분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11만 6천원이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배부 받으면 얘한테서 발생한 것과 얘가 쓴 수선 부분의 20%인 16,000원까지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주고받으면 끊어놓는 순환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자, 이 관리 부분이 이 중에 절반은 너가 썼잖아, 너가 또 해 라고 하면 서로 계속 50% 20% 주고받으면 계속 가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분은 2대 3대 5로 썼지만 두 번째 하는 얘는 또 신경을 직접 배부처럼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2대 3으로 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산수가 별로 안 좋지만 얘를 하면 얘는 46,400원이 되고 얘는 하면 69,600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럼 이 금액들을 전부 다 16만원을 11만 6천원을 전부 다 얘 둘이한테 분배했죠. 8만원은 얘 셋한테 분배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단계 배부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배부 순서가 중요하냐면 지금 똑같은 방식인데, 자, 봤을 때 똑같은 방식인데 관리 부분을 먼저 하고 수선 부분을 뒤에 하게 되었을 때의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관리 부분을 먼저 하고 수선 부분을 뒤에 하게 되면 관리 부분 거는 10만원이죠. 그럼 얘 10만원을 2대 3대 5로 하면 얘 2만원, 얘 3만원, 얘 5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은 자기가 8만원 썼는데 관리 부분 거 5만원치 썼다고 얘는 13만원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얘 둘이 합쳐서 13만원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수선 부분이 또 관리 부분한테 20%를 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 거만. 그래서 일부 고려한다는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선 부분은 조립 부분 절단 부분이 똑같이 40% 썼죠. 그럼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65,000원, 65,000원 이렇게 분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합한 것과 이렇게 합한 것의 금액의 차이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배부해야 되는지 배부 순위를 정하면 꼭 지켜야 돼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접 배부법하고 일부라도 고려한 단계 배부법이 둘이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단계 배부법이 더 정확해야 되는데 배부 순서가 틀리면 직접 배부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구구절절히 말한 건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부 순서를 어기면 직접 배부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 이때는 상호 배부법을 쓰는 거예요. 상호 배부법. 이
상호배우법은 특징이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장점은 정확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느리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고비용이 단점이에요. 그럼 직접배우법하고 반대죠, 완전? 얘는 직접배우법하고 완전히 반대죠. 예를 들면 얘 계산하는 것까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지만 공식까지는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얘 둘이를 지금 완전히 고려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자, 제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수선 부분을 A라고 두고 관리 부분을 B라고 둘게요. 그럼 수선 부분이 A고 관리 부분이 B인데, 얘들이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수선 부분이 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관리 부분이 쓴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따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각자. 그럼 수선 부분은 8만 원에다가 관리 부분의 50%를 썼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관리 부분은 10만 원에다가 수선 부분의 20%를 썼다는 이야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공식으로 하면 수선 부분이 A라고 했는데, A는 자기한테 8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여기에 관리 부분 B의 50%니까 0.5B가 되죠. 관리 부분의 50%를 더하면 A라는 이야기고, 수선 부분이 발생한 거란 이야기고, 그럼 B가 발생한 거는 자기한테 1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A 수선 부분의 20%를 썼으니까 0.2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얘들이 하는 건데, 사실 얘 지금 여러분 실력이면 구할 수 있죠. 이게 뭐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잖아. A는 8만 원 더하기 0.5B니까 0.5 10만 원 더하기 0.2A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는 8만 원 더하기 얘의 0.5면 5만 원이고, 더하기 얘 둘이 하면 0.1A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를 넘기면 얘는 0.9A는 13만 원이다라고 나오죠. 더하기니까 넘기면 빼기 되잖아. 1 빼기 0쯤이라면 0.9지. 그죠? 그러면 A는 13만 원 나누기 0.9를 하면 소수 좀 나오네. 144.44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A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어렵다고 해놓고 제가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우리 시험 세무일급까지는 보조 부분이 2개만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라서 제가 푼다고 했는데, 보조 부분이 3개면 3차 방정식.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못해요. 4개면 4차 방정식, 10개면 10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얘한테 제일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계산하는 거는 역대 전산 세무 1급 95회 중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공식은 등장을 전 급수가 어렵게 낸다고. 획 1급은 틀려라고 냈는데 이 원리만 알면 끝나는 거죠. 얘 원리만 알면 얘 더하기 얘다, 얘 더하기 얘다 하면 공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보기에 있는 거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A 붙여놓고
얘 0.2a네. 얘 b 붙여놓고 얘는 0.5b네. 그래놓고 더하면 끝이죠. a의 20%가 0.2a, b의 50%니까 0.5b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열심히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가 어렵다는 표현은 내가 하니까 어렵지 컴퓨터는 얘가 어려울까요? 컴퓨터가 산수가 어렵다 그러면 그건 컴퓨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컴퓨터로 원가 회계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얘 써요. 당연히 정확한 값 도출해야지. 컴퓨터 왜 써? 여러분들 도전 프로그램 거기도 이 방법을 써요. 모두 원가 회계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원가 회계를 하는데 퍼센테이지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그럼 그 퍼센테이지 값을 다른 곳에서 알려주면 보고 내가 인풋값 넣어줄 건데 그때 값이 뭔지 궁금하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시켜서 실무학을 설명드릴게요. 실무에서. 그래서 얘가 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500번대 제조경비에서 고정비를 빼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해 나갈 거거든. 복리후생비, 전력비, 세금과 원가 얘네들 다 어떻게 나눌 거야? 그죠? 그럼 프로젝트별로 땡긴 걸 가지고 작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컴퓨터가. 그래요. 여러분들 도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해요. ERP도 그렇게 하지만 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을. 다른 것보다 글이 더 메인이에요. 자, 제가 너무 엄청 열심히 떠들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떠드냐면 일단 우리 얘네들 문제만 몇 개 보고 오늘 끝냅시다. 568페이지 가보세요. 자, 12번에 568페이지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방금 우리 했던 게 뭐였죠? 직접, 단계, 상호. 그럼 얘가 틀린 거죠. 그죠? 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보너스 문제죠. 그죠? 자, 다음 575페이지로 갈게요. 575페이지. 자, 10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를 575페이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분 원가를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 이런 순간 바로 느낌이 와야 되죠.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그럼 얘는 배부 순서가 중요한 거는 단계 배부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 2번인 거예요. 제가 글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얘도 우리 풀 수 있겠죠. 앞에 우리 이 앞에 시간에 원가 혜택 따른 분류했잖아요. 이때 저업도 수준 범위에서 일정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증가하는 거. 그게 뭐였죠? 중고정비였죠. 일정 구간까지는 일정하다가 범위 넘어가면 지금 우리 오늘 이거 한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노력 대비 효익이 이론 문제에서 최고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하면 계산한 애가 나온 적이 있네요. 592페이지에 가면 592페이지에 10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직접 배부법 말하는 거죠. 보조부문에 배부 안하고 여기만 할 때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수선 부분에서 수선 부분이죠.
근데 지금 직접 배부법인 거니까 보조 부분에 배부 안 하는 직접 배부법이니까 얘네들은 무시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수선 부분 8만 원을 3대 2로 비율로 나누는 게 직접 배부법이었죠. 그럼 절삭 부분이니까 23대 2니까 48, 32 그러면 32,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힘들면 자, 얘 둘이 합치면 50이죠. 얘는 50분의 30, 얘는 50분의 20으로 이 금액을 곱하세요. 5분의 3, 5분의 2. 그럼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안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얘 둘이 합쳐가지고 둘이 합이 50인데 50 중에 너는 30이야. 너는 50 중에 20이야가 안분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요. 안분은 우리 세무 1급에서 안분 만나면 부가가세법 하면서 절 만난다면 안분 이야기 엄청 할 거예요. 자, 600페이지로 가면 자, 11번에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힘내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틀린 거 물어본 거예요. 자, 상호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부 방법이다. 자, 방금 제가 배부법 3개를 설명했는데 이 3개가 총 제조 간접비의 차이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3개 직접 배부법을 쓰든 단계 배부법 어떤 방법을 쓰든 상호 배부법을 쓰든 어느 방법을 쓰든 간에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잖아요. 그럼 총 제조 간접비가 비용이 원가가 똑같으면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느 방법을 쓴다고 해서 이익의 원가 전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다의 차이죠. 이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근데 얘를 빼고 봐도 이번에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 용역수수 한계를 고려할수록 높으니까 상호배부법.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 중 배부 순위 고려해서 배부하는 것, 순서가 중요한 건 단계 배부법. 보조 부분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배부 순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그냥 용역수수 한계도 아예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럼 얘 3개 맞으니까 얘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제조 간접비의 총액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익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부분에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608페이지로 가면 정말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잘 나오죠. 다음 회차 넘어갈 때마다 얘가 나오죠. 근데 계산하는 것보다 글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12번에 우리 608페이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계 배부법 순서대로 하는 거. 1번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우리 처음 할 때는 보조 부분한테도 배부를 했죠. 두 번째,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식이다. 맞죠? 다음 3번에 보조 부분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순서 틀리면 금액이 틀려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함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맞나요? 완전히 고려하는 건 상호 배부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2번 문제는, 2번 지문 여러분 느낌이 바로 안 꽂히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10개의 보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에는 9개를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얘는 끝났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나머지 8개 뿌리는 거예요.
앞에 먼저 뿌린 애는 제외하면서 계속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 남아서 직접 회부처럼 사라지는 방식으로 쭉 가는 건데,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자 항상 문제 푸는 방식은, 자 얘 읽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시험 때는 얘를 또 읽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시험 때 제가 단언컨대 보기를 한 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또 읽으면 시간만 소비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음 지문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또 다음 지문 넘어가고, 그런데 다 읽었는데 모르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단 문제를 다 봐서 내가 아는 건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을 넣어서 걔가 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그 정답이에요. 얘를 틀렸다고 쓰든지 걔를 맞다고 쓰든지. 나머지는 여러분 현혹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 그런 답일 확률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에 답이 나왔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말하거든, 한 번씩. 그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봤는데 한 번 읽었는데 모르죠? 그럼 무조건 다음 보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얘 아니다라는 거 답이 나오잖아. 근데 괜히 이 앞에 얘를 몇 번 읽으면서 동그라미 하고 있었으면 혼자 시간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가지고. 그래서 다음 보기에 내가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고 아는 보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는. 특히 나중에 재무회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재무회계에 대해서 재무회계들 문제 보면 다 내가 아는 글자 같아. 그죠? 근데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나요?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에 기출문제 풀 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나 환산이 나오면 기타포가 손익누계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던 이유가 이런 거 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얘 자본 조정이 아니고 얘는 기타포가 손익누계액이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저와 같이 이런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풀면서,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제 회계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표현이 나와요. 옳지 않는 것, 제가 자본금 할 때 노래 엄청 많이 불렀던 말,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근데 발행 주식수 곱하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틀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때는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 귀찮을 만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노래 불렀지만 이 문제를 봤을 때 발행 주식수 곱한다는 게 틀린다고 눈에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답을 보면 아 라는 생각 드는 게 엄청 많은 게 재무회계들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원가회계는 안다 모른다가 바로 꽂혀요. 지금 얘는 덤빌 건데 지금 얘는 덤빌 수 있겠네, 우리가 봤던 거라서. 근데 우리가 안 본 문제 종합원가 계산, 난 뭔지 모르겠어,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손 못 대는 거니까 바로 넘겨야 돼요. 이게 원가회계 문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도 금요일날 자고 1교시만 하면 지금 얘네들처럼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좀 간단하겠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여러분들이 절대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우리 금요일에는 좌우 같이 이 원가회계 남아있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시험 때에 필요한 스킬들이 몇 개 필요해요. 이제 기초정보관리라든지 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다지고 다음 주엔 저와 같이 계속 기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지금 원가회계 4문제 중에 2문제 정도 풀 수 있죠. 근데 금요일날 그 2문제를 제가 1시간 조금 늦는 시간으로 해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말에는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합격은 일반 전표에 있어요. 전표 입력에 분계 절대 흐트러짐이 없도록 잘 하셔야 돼요.